자, 8페이지 펼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권리 변동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변동이라는 것은 바뀌어서 달라지는 거, 변경되는 걸 이야기하지만 권리 변동에서는 바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발생, 변경, 소멸, 요거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양가로 1번에 권리의 발생, 요거는 취득이라고도 하죠. 그랬을 때 우리 원숭이 혓바닥 기억나시나요? 원승이설특포, 원승이설특포. 네, 그래서 이거였죠. 원승이설특포. 그래서 이제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의 원시취득 나와 있고,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특정인이 어떤 권리를 처음 취득하는 것, 기억본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니은번에 우리가 첫 번째를 예로 들었었죠.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 그게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다. 다음에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얘들은 어떤 점이 조금 유사한 점이 있냐면요. 245, 249 조문이 252, 53, 54, 56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같이 몰려있죠. 몰려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를 하는데 모두 다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필요 없고 조문들이 지금 몰려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한쪽에 다 같이 몰려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작은 동그라미 2번에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 네, 여기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그래서 승계라는 것은 이어받는다는 거니까 핵심은 뭐냐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한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설이 나와 있네요. 기억의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동일성이 유지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될 때 동그라미가, 완전한 동그라미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 네, 그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특포, 이전적 승계에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특정 승계는 그때 보시면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가 취득되는 경우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씩. 다음 포괄 승계는 이제 상속이 대표적인 거고요. 한 방에 여러 개. 네, 그거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설정적 승계 나와 있고요. 거기에 각종의 제한 물권 설정하는 것.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네, 그러한 용어들 나와 있습니다. 우측 가셔가지고 권리의 변경 나와 있고요. 그러면 세 가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그런데 내용의 변경에 기억에 질적 변경이 있고요.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하나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하였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 지난번에 얼마짜리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요거 이야기했었죠. 갑하고라고 갑소유의 X건물하고 을소유의 Y건물 시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을 체결 4월 1일 날 했는데 갑이란 애가 병한테 1억 5천을 받고 팔아버렸다. 그러면 을은 교환 계약에 따라서 갑에게 이 X건물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더 이상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 물건 받을 수 있는 게 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 요걸 질적 변경이라고 했죠.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아니죠. 1억 5천만 원짜리죠. 왜냐하면 자기 거 소유권 넘겨주고 요 건물 받아야 되는데 건물 받는 거 대신으로 받는 거니까 1억
5천짜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손해배상 요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용어 외워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판례가 원채권의 연장 또는 원채권의 변형, 이거는 변형이어가지고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다 라고 해서 전보배상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딱 문장 읽어보면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 1억 5천짜리 그 이름은 전보배상이다. 네, 요게 떠오르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니은번에 양적 변경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건 건너뛰고 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인한 소유권의 내용의 감소. 소유권은 원래는 완전한 동그라미였는데 저당권이나 지상권 같은 걸 설정하면 반쪽 동그라미로 쪼그라든다. 네, 그게 양적 변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작용의 변경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파워업, 힘이 세워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위 승진의 원칙,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 이것도 파워업, 힘이 세워졌다. 다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하게 되면 주인 바뀌어도 안 쫓겨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다. 힘이 세워졌으니까 작용의 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 권리의 소멸에서 1번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은 건물 자체가 없어진 것, 건물 자체가. 그러나 상대적 소멸은 가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래 표에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와 있죠. 9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가장 아래에. 그래서 우리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해가지고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이 1층, 그 다음에 요건이 2층, 효과가 3층. 제일 밑입니다. 제일 밑에, 표에 딱 밑에 쭉 가보면. 그러면 법률 요건인 2층에는 몇 명 산다? 2층이니까. 그대로 제가 적으면서 2층이니까 몇 명 산다? 2명.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네, 요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거기 법률 요건에 봐보시면 매매 계약 나와 있죠. 네, 매매 계약이 바로 법률 행위로서 2층에 사는 것. 그런데 매매 계약은 두 바퀴 자전거죠.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그럴 때 각각의 그 바퀴들, 부품, 청약, 승낙을 뭐라고 한다? 1층에 사는 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네, 그 내용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1번 해가지고 법률 요건이 적어져 있죠. 몇 층이라고요? 2층. 법률 요건은 2층.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법률 요건의 분류 2층이니까 2명 산다. 그 2명이 바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조금 내려가가지고 2번에 법률 사실 얘가 1층이죠. 1층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그 부품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은요 박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법률 사실의 분류라고 해서 용태라고 적어져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복잡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분류표 자체도 다르고요. 이 표는 아주 과거에 일본 학자가 만든 표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가지고요. 현재의 법학 교수들은 이 분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분류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측에 기출지문 분석을 보니까 아까 잠깐 책을 보다가 거기 2번 보시면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변하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아니요.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됐다. 예, 파워업이니까 작용의 변경이죠. 그런데 거기 정답을 보면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질적 변경. 질적 변경은 아까 1억 5천짜리 손해배상을 이야기한 거였으니까 아마 우리 저자께서 약간 요거를 조금 잘못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 변경이 아니라 작용의 변경으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넘어가시고 이제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법률행위가 나와 있고요. 법률행위가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들 대부분의 설명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어떤 거냐면 14페이지 하단에서 한 6번째 주 정도까지 올라가 보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차이 있죠. 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몇 층에 삽니까? 2층. 법률행위가 있으면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발생하니까 법률행위는 2층. 다시 한 번만. 2층의 이름이 뭐라고요? 법률요건. 네, 법률요건. 자, 그러면 법률요건에 둘이 살아가지고 법률행위와 그 다음에 법률행위 이외의 것 또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거는 모두 총칭해가지고 법률규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그러면 여기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냐 법률규정이냐? 네.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이외의 것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결국 여기에 적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적어집니까? 법률 규정에 적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내용은 끝났습니다.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의 차이는 뭐였냐면 자, 법률 요건이 있으면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법률행위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의사와 무관하죠. 의사와 무관하다. 그럴 때 준법률행위에서 단골로 시험에 나오는 게 각종의 최고, 그 다음에 각종의 통지. 그럴 때 이 각종의 최고는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다음, 각종의 통지 중에서 통지는 요거는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것은 맞춰라 하고 서비스 문제로 줄 때 요거 각종의 최고는 준법률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건가 아니면 법 조문에 따른 건가? 법률 규정이니까 법 조문에 따른 것이다. 자, 책 한번 봐보십시오. 1번에 준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잠깐 앞에 13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28회 시험 때 서비스 문제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예, 문제. 준법률행위인 것은 찾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보입니까? 채무이행의 최고. 이거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그래서 시험 자체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주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됐으니까 일단 포인트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다. 이것부터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16페이지 가셔가지고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종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류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이다. 그래서 이거를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상대방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1번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와 있죠. 우리 이거 두 문자로 암기했었죠. 유재포 씨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번째 줄에 끝에 조그만 글씨로 예를 보면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요걸 유재포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재포 씨와 다음에 동철이가 어떻다고요? 뭘 만들었다 동철이가? 상추면이라는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 수프에 엘러지가 있어서 이걸 먹게 되면 재채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취 하고 재채기를 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예를 보게 되면 순서는 제가 적은 거하고 좀 다르지만 상추, 상계, 추인 보이죠? 보이시나요? 예. 그 다음에 동철에서 동이 보이시죠? 다음 상추면에서 채무, 면제 보이고 다음 해취에서 취소, 해제, 해지 보이고 동철에서 철 보인다. 철회. 네, 그 정도만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양가로 이번에 계약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가로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쌍방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단독행위의 가로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일방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나중에 단독행위하고 요거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거 상대방 있는 거 단독행위하고 계약 요거를 구별을 해놓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요 두 문자만 외우면 풀 수 있다더니 했는데 모의고사 보면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약인 거 두 가지를 미리 알아두게 되면 내용은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매매의 일방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 그런데 왜 이게 헷갈리게 되냐면 아까 단독행위는 가로해가지고 일방행위라고 되어 있죠. 일방행위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일방자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헷갈리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약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일방예약은 계약이다. 계약이다. 나중에 일방예약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앞에 해가 해제, 뒤에 해가 해지, 뒤에가 취소인데 합의, 해제. 여기는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앞에 합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의 다른 말은 해제 계약입니다. 해제 계약. 해제 계약. 여기 단독행위인 해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가령 가바고라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가바고라고. 이 경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경우. 자, 우리 아직 시험 우리 수업 범위는 아니었지만 가바고, 을하고 자,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서 4월 1일 날 만약 을이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을 한 게 있다라면 일정한 조건하에요. 요건하에 을은 요 1,000만 원을 포기를 해버리고 갑은 2,000만 원을 주고 이 계약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런 제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해약금이라는 거예요. 해약금. 나중에 해약금은
매년 시험에 한 번씩,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계약금 1,000만 원 걸었을 때에는 일정한 전제 조건은 있지만, 지급한 사람은 그냥 이거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1,000만 원 받았으니까 1,000만 원 얹어가지고 2,000만 원 주고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왜 인정할까요? 왜? 취지가.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없나요? 가령 계약을 체결했다라든지 만약에 홈쇼핑에서요 물건을 샀다라든지 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괜히 샀다, 괜히 저질렀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 우리 민법이 인간들은 누구나 괜히 저질렀다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회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 그래서 이러한 1,000만 원 그냥 포기해가지고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한다라면 이 계약을 없앨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괜히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 포기해버리고 계약 해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최후의 순간에 하는 거고요. 그러면 1,000만 원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싹싹 빌어야죠. 싹싹 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없었던 걸로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갑이 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합의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합의해서 해제하는 거. 이게 해제 계약. 그러게 돼서 합의해서 해제됐으면 요 1,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승낙을 해줘야 되겠죠. 콜은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요 합의 해제라는 것은 계약이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계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양가로 3번 해가지고 합동행위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보셨나요? 예. 수업 끝날 때까지, 우리 올해 시험 끝날 때까지 합동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학자들이 요걸 나눌 때 예전 학자들은요, 이처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최근의 학자들은요, 요 합동행위는 특수한 계약의 일종이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학자들 간에 다툼이 있다. 이 분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동행위는 별도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고 나서 이거 뭐 여기 적어져 있는 거 아무리 외우고 해봐야 시험에 절대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 그래서 그냥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는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구별하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 했던 부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우리 끝날 때까지 한 200번 정도는 그린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냐면 갑이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란 애가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한 을이 병하고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 날 병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등기를 넘겨줬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근데 먼저 확인할 것 4월 1일자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을 소유가 아니어도 유효하다? 을 소유가 아니라 갑 소유죠. 지금 이 부동산은. 갑 소유도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게 조문에 적어져 있다. 나중에 조문을 확인하겠지만 569조에 가요. 지금 이거는 갑소유입니다. 을이 매도인인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조문 속에는 이 매매가 유효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조문 속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이 말 속에가 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가? 그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 느낌이 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매매가 가령 무효라고 가정을 해보면, 무효면 을은 병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부담하지 않죠. 무효라면. 그런데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이전하여야 한다. 이 말이 바로 이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자기일 것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6월 1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을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왜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말은요, 동그라미를 전체를 넘겨주는 건데 전제로서 이전을 하려면 을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첫 번째 묻지마 암기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두 번째 등기가 격려되어야 한다. 다음 6월 1일 날 을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이 말 자체가 취득해서 넘겨주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그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요것을 우리가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라고 부릅니다. 처분행위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전부 다 6월 1일 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유효다, 무효다? 자, 무권리자가 한 요 매매 계약,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의무 부담행위. 4월 1일 하는 약속. 무권리자의 의무 부담행위는 유효하지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어떻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취득할 수 없죠. 그 말이 을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유자가 갑이고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죠. 전혀 없으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처분행위는 누가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 처분권은 누가 있다? 여기 단어를 보십시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무자를 딱 가리면 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 그러니까 처분권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이다. 왜냐하면 처분할 수 있는 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한 처분행위. 그래서 요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 줄이면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줄여서 뭐라고 쓸 거냐면 무권 처분 이렇게 적을 겁니다. 무권 처분. 기니까 줄여가지고 앞에 요거 무권 따고 처분 따가지고 그래서 무권 처분 적으면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요걸 이야기하고 무효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대리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무권 대리를 공부하고 그와 비교해서 무권 처분을 공부하고 두 개의 유사점이 어떠한 거고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걸 보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줄여서 무권 처분. 무권 처분은 무효다. 그러나 항상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권리자의 의무 부담행위는 유효하다. 타인의 권리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거. 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 양가로 1번 의무 부담행위, 가로해가지고 채권행위, 4월 1일 날 하는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거죠. 1번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채권행위는 의무 부담행위로서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이행한 때에 권리변동이 일어난다. 나와 있고요. 2번 채권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이행을 하면 되므로 6월 1일 날 약속만 지키면 되므로 여기가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 계약도 유효하다. 그러면서 조문이 나와 있죠. 조문이 여기가 제가 바로 적었던 569조. 나중에 그 조문을 보게 되면 조문 제목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아주 그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요.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문장을 우리가 쭉 읽었고 마지막에 569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법령집도 받으셨나요? 아니요. 지금은 안 볼 겁니다. 뒤에 있나요? 뒤에? 뒤에. 그러게 되면 그 조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교재에 582페이지 뒤에 가보시면 569조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전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요 의무를 부담을 하니까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취득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니까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그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문 숫자가 나와 있을 때는 직접 그 조문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습관, 그거를 들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아주 수월하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 양가로 2번에 처분행위 나와 있고요. 처분행위는 6월 1일 날 하죠. 그래서 처분행위란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이전,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다음에 포인트죠.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처분행위를 할 수가 있고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나와 있고요. 다음에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거 1번에 물권행위 나와 있고 그래서 한 줄 내려와 가지고 그 끝에가 예가 나와 있죠. 예로서 어떤 거 보이나요?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등. 그랬을 때 소유권 이전행위, 계약으로 권리를 넘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양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대표적인 게 양도 설정. 양도 설정. 이러한 것들이 처분행위다. 다음 준물권행위는 그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예만 하나 보시면 됩니다. 채권의 양도. 찾으셨나요? 네, 그것만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네. 그런데 참 이런 부분들도요, 기본적으로 이게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조문이 나와 있냐면 이제 조건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뭐라고 적어졌냐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가게 되면 제가 그냥 두 문자로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상보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가서 외우면 되는 겁니다. 외우면. 그런데 시험에는 방금 제가 했던 앞부분은 그냥 빼버리고 이거를 처분 자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도할 수 있다라고 적어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얘가 양도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느냐. 처상보담 이것만 외워가지고 여 지문에다가는 X를 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양도가 뭡니까? 처분, 대표적인 처분이죠. 되셨나요? 양도라는 게 합의로, 계약으로 권리를 넘겨주는 걸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은요, 용익물권이라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도 처분행위입니까? 올해 시험에 그게 나왔습니다. 공유자는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권을 설정을 하려면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가? 설정이 뭡니까? 설정이 처분행위. 설정이 처분행위. 저당권 설정도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도 처분행위. 지역권 설정도 처분행위. 처분행위. 그러니까 요 단어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양도나 설정이 처분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요거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요거를 물어본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건물 철거도 처분행위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 때 이야기했었죠? 건물 철거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다. 그러니까 처분행위라는 개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걸 의무부담행위 6월 1일 날 처분행위 소유권 이전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다. 이 불이익을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 개념을 처분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자기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이 없어졌죠? 건물 소유권이 없어졌죠? 건물 소유권이 상실하는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입었다. 그러니까 처분행위다. 그러면 결론, 건물 철거는 처분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처분행위니까. 그러면 처분권 있는 사람은 누구냐? 건물이니까 이번에는 소유자 또는 소유권자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 포기 처분행위입니까? 네, 제가 제 소유물을 버렸다. 그러면 저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그게 바로 처분행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발생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은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처분권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이다. 권리자. 처분행위 대표적인 것은 물론 양도와 설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분류는 지금 보실 필요가 없고요. 하나 넘어가셔가지고 18페이지에 위에서 한 7, 8번째 줄 내려오시면 기타의 분류라는 거 보이십니까? 4번 기타의 분류. 거기에서 양가로 1번에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요 개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개념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은 갑이 X건물에 소유권 넘겨주고 을은 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하였다. 그 약정만 있으면 의사의 합치만 일치되면 매매계약은 성립하죠. 그런데 갑이요, 을한테요, 계약금 1,000만 원 거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리 그럽시다 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 간에는 계약금 계약이라는 별도 또 하나의 계약이 성립한 거죠. 그럴 때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주계약 또는 주된 계약. 주계약 또는 주된 계약. 다음 요 계약금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종된 계약. 판례도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요 계약 자리에다가 행위를 넣으면, 법률행위의 행위라는 단어를 넣으면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와 종, 얘가 두목이고 얘는 똘망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은요, 무효라면 이 계약금 계약은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얘가 무효면 종은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의 개념입니다. 올해 계약금 계약 시험 문제에서는 정답 질문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된 계약과 종된 계약의 개념을 아는지 그걸 가지고 정답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방금 제가 여쭤봤던 거. 네, 그래서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거기에는 20회라고만 적어져 있지만 올해 29회 때 정답 질문으로 출제가 되었다.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에만 유효하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개념만 알아두시고 여기 지금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 만약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다라고 된다는 거.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구별하는 실익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 생각나십니까? 광어 1, 2, 우럭 1, 2. 그래서 우럭 1이 맛이 같다고 하니까 3마리만 사면서 어떤 특약을 했느냐? 우럭 1은 절대 우리 밥상에 올리지 마라.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하였다. 그런데 사장님이 사기꾼이었다. 그러면 기망, 사기를 이유로 제외 특약만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럭 1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이 있어야 2단계로 가가지고 취소 문제를 논할 수가 있는데 우럭 1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취소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 네, 그게 바로 1단계 성립요건과 2단계 효력요건을 나누는 구별 실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오늘부터 그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존재가 인정이 되려면 성립이 인정이 되려면 당, 목, 의. 당이 뭡니까? 그 표를 보시면 당사자가 존재할 것.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이 존재할 것. 다음에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계약이 성립하였다 해서 1단계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로 가가지고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추었는가라는 걸 따지고 당사자는 권, 의, 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상적.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위에 네 번째 줄에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해가지고 좌측에 일반적 성립요건 해가지고 19페이지 상단에 작은 동그라미 1번, 2번 해가지고 당목의 나와 있나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시요.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2번에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좌측에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고 우측에 일반적 효력요건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 성립요건 해가지고 적어져 있는 게 1번 당사자, 2번 법률행위의 목적, 3번 의사표시 3개가 적어져 있죠. 이거를 눈을 좀 더 왼쪽으로, 오른쪽 말고 그 표의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그쪽 말고 이쪽 좀 더 왼쪽으로 책 보시면 당목이 찾으셨나요 지금? 아니 한번 그 표에서 왼쪽 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렇게 해서 당목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갖춰지면 이제 당사자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효력요건에서 당사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가로에 보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의행 이렇게 적은 겁니다.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그래서 그냥 그대로 확과 적사 그 순서대로 적은 거고요. 다음 3번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의사표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적었고 별도로 의사표시를 공부를 하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정의 이것 자체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은 필요가 없고 우측에 특별 효력 요건에서 1번과 2번만 체크를 해 두십시오.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뭐 조건,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성취, 기한은 도래. 내용은 생각하지 마시고 체크를 하고자 라고 했던 건 이 부분이 저희 기출문제다. 그래서 체크를 한 것 뿐입니다. 체크한 것 뿐이다. 나중에 내용 알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립 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2단계인 효력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다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주 중요하다라고만 표시를 해 두십시오. 표시를.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구별하는 실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저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1단계가 통과가 돼야 2단계가 문제가 된다 라는 실익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중요한 실익이 방금 증명책임입니다. 증명책임. 근데 그거는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하다 정도만 표시 정도만 해 두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21페이지 이제 가셔가지고 교재 21페이지 당사자와 관련된 요 부분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교재는 여기 목적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적. 그래서 다시 확가 적사 하나씩 봐가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 그 순서대로 갑니다. 이제 확정, 가능, 적법,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그러니까 요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가서 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된다. 지금 21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21페이지. 제일 위에가 1번에 목적의 확정 적어져 있죠. 목적의 확정. 네. 그러면 여기는 시험에 나올게요. 시험에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판례사 안에서요, 갑이 회사를 경영하는 주식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주식 1만주, 요거를 을하고 매매 계약을 4월 1일 날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주당 대금을 확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확정하지 않았다. 매매 계약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입니다.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는데, 계약서를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요, 요 갑이라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 주식 대금을 정해지 못해가지고요, A라는 그 평가 기관에 공동으로 의뢰를 한 다음에요, A가 요 회사에 파견 가가지고 주당 가치를 실사한 다음에 결국 A가 정해주는 가격으로 주식 대금을 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지금 매매 대금이 확정되어 있었나요? 확정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나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확정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은 성립한다.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따라서 그대로 그냥 보시면은요,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어서 법의 조력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법률행위의 목적 당시 법률행위가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있으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판례는요, 요거는 지금 인용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인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판례는 앞 페이지에 가보시면 19페이지에도 아까 그 표 밑에 이 판례가 또 있습니다. 또 있다. 여기에만 그냥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기에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런 판례가 나와야 됩니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뭐 나중에 다 보시게 되는 거니까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확정은 딱 요 판례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계약은 성립한다. 자, 그러면 확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봐야 되나요? 두 번째로 그래서 1번이 지금 확정, 그 다음에 2번이 가능이란 말은 실현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요,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1억 원 드릴 테니까 용 한 마리 잡아다 주세요. 그러면 용이란 걸 잡아서 그 소유권을 저한테 이전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계약은 어떻다? 무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이런 경우가 이제 앞으로 예를 많이 들 겁니다. 앞으로 갑이 제주도에 건물을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하고 4월 1일 날 요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몰랐느냐. 이미 이 건물이 3월 1일자 천재지변, 낭래 또는 지진, 이걸로 전부 다 붕괴돼 버리고 멸실됐다는 것을 그냥 모르고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절대적 소멸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 자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가능해야 되는데 요 반대말 실현 불가능하다. 요걸 줄이면 불능.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효력 요건에서 실현 가능이라는 이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판단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요건 어떨까요? 가박을 하고요. 4월 1일 날 매매하고 다음에 6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요. 5월 1일자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 건물이 멸실되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그러면 소유권 넘겨주는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겠습니까? 계약 체결한 4월 1일 공식입니다. 법률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법률 행위할 때는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이 건물은 멀쩡했죠. 네, 멀쩡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구별을 하게 되면 3월 1일자 이러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계약 체결 이후의 불능은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결국에는요. 목적이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결국 후발적 불능에서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게 확립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계약법에 다른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거 확인을 일단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자,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요. 이처럼 물리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 관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회 관념에 따라서.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떠한 예를 드냐면요. 어떠한 예를 드냐면 과거부터 학자들이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반지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관념상 이거는 불가능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무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목적에 가능해서 의 나와 있고요. 밑으로 양가로 2번 가셔가지고 법률행위 내용이 실현 가능한가의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 불능은 일시적 잠정적 불능이 아닌 확정적 불능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강에 떨어진 금반지를 찾아주기로 하는 계약은 반지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물리적으로는 이행이 가능할지라도 그냥 사회 통념상 이행 불능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교수님들이 1980년대에 또 90년대 초반까지는요. 요걸 주로 예로 들었었습니다. 한강에 떨어진 금반지를 찾아주기로.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교수님들이 쓴 책을 보면은요. 한강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진 반지.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반지. 한강이 전부 다 바다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80년에 요 한강을 쓰신 분은 이거는 사회관념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2000년대에 책을 쓰다 보니까 한강에 빠진 금반지 요걸 찾아줄 이거는요. 지금의 기술력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찾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적절치 않은 애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요. 마치 약속이나 하신 듯이 전부 다 이거를 바다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다로 바꿔버렸다. 이게 바로 사회 관념에 따라 통념에 따라 결정을 한다. 나와 있고요. 잠깐
쉬셨다가 여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한 가지 정도만 체크해보고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